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네, 오늘 말복입니다. 말복날 아침에도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죠. 뉴스연구소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뉴스톱 김진일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목할 뉴스 뭔가요? 반토막 모더나. 아하. 네, 코로나19 모더나 백신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네. 이달 말 국내 반입 예정이던 850만 회분이 그 절반도 들어오지 못하게 된 건데요. 모더나 측은 생산 관련 실험실 문제라고 밝혔는데 정확한 이유는 우리 정부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일단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접종 간격을 기존 4주에서 6주로 늘렸습니다. 다음 달까지 한시적 조처라는데요. 당장 다음 주부터 2차 접종 예정됐던 초등학교, 중학교 일부 교직원은 계획이 2주 연기됐습니다. 때문에 현재 50세 이상이만 맞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더 젊은 층에게 접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70%가 2차 접종을 마치는 집단 면역 시기를 11월로 잡고 있죠. 이게 늦어질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됩니다. 문제는 감염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어제 하루 확진자는 저희가 취합한 바에 따르면 1,500명 안팎에 달할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모더나 물량이 확 줄었는데 그런데 또 마침 어제 대통령도 입장을 밝혔잖아요. 집단 면역 달성 자신 있다는 입장과 함께 접종 속도를 높여라 이런 주문. 근데 이게 물량이 있어야 주사를 놓을 거 아닙니까? 예, 일단 조금 뭐 팩트 체크 좀 성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3주나 4주에서 6주로 늘어나면은 이게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냐라고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요하죠. 예, 이제 화이자가 3주, 모더나가 원래 4주였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3주보다 더 줄여서 맞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왜냐면 빨리 2차 접종을 해가지고 빨리 이제 집단 면역을 하려는 게 모든 나라의 공통 사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잖아요. 근데 3주보다 줄이면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3주 이상으로 여유를 가져라라는 게 이거였어요. 그래서 실제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12주, 뭐 8주에서 12주가 가장 효과가 좋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모더나는 그런 데이터가 없는데 같은 메신저 mRNA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효과가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 네, 그건 다행이고요. 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세 이하도 지금 맞추는 방안을 고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0세 이상만 지금 맞고 있죠.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 5월에 18세 이상부터 다 맞추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원래 아스트라제네카 처음부터 18세 이상부터 맞출 수 있게 나왔는데 나라마다 혈소판 감소 혈전, 희귀 혈전이죠. 이거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데 한국은 유럽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로 났습니다. 100만 명에 한 10명 정도 유럽에서 나왔는데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2명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려는 크지 않다. 그러니까 방역 당국이 고려를 하는 거고. 대통령이 접종 속도 올리라고 주문을 한 것은 아무래도 이거를 1차 접종을 최대한 늘리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물량이 지금 많이 딸리거든요. 어찌됐든. 근데 특히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하고 다르게 생산을 이렇게 많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는 거대 제약회사이기 때문에 많이 안정적이거든. 공장도 많고. 근데 이런 일이 계속 빚어질 수가 있다. 지금 4천만 회분을 계약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245만 회분밖에 안 들어왔는데 앞으로도 이거 불투명하거든요. 이거가 안 들어올 가능성도 계획을 짜가지고 지금 뭐 새로 계획을 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245만 회 중에서 그나마 그 130만 회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원래 도입되기로 했던 게 이제 한 달 늦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근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제 브리핑에서도 예상 못한 일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좀 더 기민하게 대응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모더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캐나다, 일본, 체코, 스페인에도 지금 공급이 제때 안 되고 있다고 외신에 나오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또 계속 이렇게 계속 지연될 수 있다. 이것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백신 수급 문제 관련해서 저희가 따져볼 게 많기 때문에 오늘 2부에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기로 하겠고요. 자, 두 번째는요. 200일 만에 다시 풀려난 이재용. 어제 굉장히 큰 뉴스였죠. 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가석방됩니다. 오는 13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풀려날 예정인데요. 법무부 가석방 심의위원회가 어제 가석방이 적격하다고 의결한 810명 가운데 포함됐습니다. 서류상 최종 결재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을 고려했다며 사회의 감정, 수용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년 6개월 형기 중 1년 7개월 만에
재수감 기준으로는 207일 만에 풀려나는 셈입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재벌 총수를 위한 특혜라며 박범계 장관 사퇴까지 거론했고요. 법조계에서도 무리한 결정이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청와대는 별 언급 없었고요.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은 결정을 존중한다. 국민의힘은 의미 있는 결정이다. 각각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가 정의의 가치를 짓밟았다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네, 찬반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석방되더라도 경영에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참여는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인데 네.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특경법의 14조에 보면 5억 원 이상 횡령 배임하면은 5년간 취업 제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에 참여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재벌 총수로서 공식 직함 가지지 않고도 그냥 하는 것을 정부에서 지금 용인하겠다라는 건지 뭐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게 의문이에요. 그럼 이거를 취업 제한을 지금 지난 2월에 통보를 했는데 이걸 풀어주겠다라는 건지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다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뭐라고 할까요? 좀 뭐 해줘야 될 것 같으니까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 왜 이제 가석방이냐 전에도 좀 나왔지만은 사면을 하면은 네.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 되고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하니까 사실상 이제 법무부 장관한테 청와대가 떠넘긴 거다 이거는. 근데 이게 이렇게 중요한 일을 대통령이 뭐 정말 관여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관여를 했겠죠. 네. 그러니까 큰 틀에서 한 것인데 네. 또 하나는 이재용을 그러니까 사면을 하면은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에 대한 사면론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가석방은 두 사람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회했다. 이명박, 박근혜 사면을 하기가 좀 껄끄러우니까 반대 여론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데 지금 뭐 시민사회단체는 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사법 정의에 대한 사망 선고, 뭐 경실련은 법치주의는 역사적 퇴행을 맞았다. 민주노총은 촛불 정신의 후퇴요 훼손이다. 한국노총은 재벌 봐주기다. 그래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이랑 청와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식의 교감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뭐 알 수가 없고 확인할 수도 없는데 그 직후에 나온 청와대 입장, 그 반응은 상당히 좀 실망스러워요. 그러니까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논의하는 거니까 청와대가 네.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좀 선을 긋고 피했거든요. 근데 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왜 뽑았습니까? 행정부처들 통제하라고 뽑은 네. 거고 또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욕 먹을 수 있고 논쟁적인 사안이니까 살짝 거리두기를 하는 것 같은데 무책임했다는 지적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렸으면 솔직하고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고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는 게 오히려 정면 돌파하는 게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게 정치의 또 본연의 역할이겠죠. 네, 마지막 뉴스는요? 백척간두 민주당. 예,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을 둘러싼 갈등이 위험 수위를 오가고 있습니다. 네. 먼저 경선 불복론과 관련한 여진이 이어졌는데요. 네. 이낙연 캠프 좌장 서른 의원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지사가 본선 후보가 된다면 원팀이 될지 장담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발언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 측은 거듭 반발했고 때문에 네거티브 중단 그 신사협정은 사실상 없던 일이 됐습니다. 아울러 경선판에 성범죄 협박이라는 섬뜩한 의혹까지 등장해 논란인데요. 이낙연 캠프 정무실장 맡은 윤영찬 의원은 최근 이재명 지사 지지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이게 자칭입니다. 네. 협박성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선거는 이재명이 될 거니까 사퇴하라 라면서 의원실 여직원 실명을 거론하며 집과 동선을 파악해놨으니 납치해서 성범죄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 의원 측은 이메일 발신자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한편 야권에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 갈등이 식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죠. 당 경선준비위원회가 이달 중순 후보 간 토론회 개최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이게 또 대립점이 되고 있습니다. 또요? 무슨 대립점이죠 이번에? 예, 윤 전 총장 측은 그러니까 당에 지금 후보로 공식 등록한 인원이 너댓 명밖에 안 되는데 좀 무리하지 않냐라면서 토론회 개최 자체에 이제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김 대표님, 예. 뭐 원팀 협약신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만 이 경선 불복이라는 얘기 자체는 굉장히 금기어 수준 아닙니까? 근데 이런 얘기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미
상당 부분 균열이 좀 강해진 거 아니냐 이런 예.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공식적으로 경선을 불복하겠다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다만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인데 그렇죠. 그게 이제 서른 의원인데 이낙연 캠프 측이거든요. 네.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라고 본다라면은 지금 7월 한 초순쯤만 해도 굉장히 지지율이 계속 이낙연 캠프 측이 이낙연 후보 측이 오르면서 네. 한 8월쯤에는 이 골든 크로스도 있을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했었거든요. 캠프 측에서. 근데 네. 지금 굉장히 이제 어떤 정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돌파구. 그러니까 반 이재명 정서가 분명히 있거든요. 저번에 여론조사 보면은 30% 정도가 이재명 후보 안 찍겠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되더라도 뭐 이런 조사 결과도 있어요. 그게 일종의 아킬레스건이죠. 그거를 건드려서 이낙연이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하려는 건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뭐 해소가 안 되죠. 예, 원팀 뭐 이런 거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치열한 상황에서. 그리고 결선 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2위로 올라가기만 해도 어쨌든 한번 노려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되기가 힘들다. 그래서 어저께 송영길 대표가 이낙연 후보를 만났어요. 네네. 저녁 식사해가지고 네. 6명을 다 만날 계획인데 이낙연부터 만났다라는 거는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심송심 논란도 네네. 있었잖아요. 네. 이재명 편 아니냐 송영길이. 근데 그런 것도 좀 얘기는 안 나왔는데 불식시키면서 공정하게 하겠다라는 거고 어제 이준석 대표는 이제 휴가 중인데 네. 강연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뭐냐면은 했죠? 예. 박근혜가 있었기 때문에 2012년 대선에서 51.6%로 문재인 후보한테 3%포인트로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안동에서 했네요. 안동에서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표 어떤 분석을 해보면은 네. 지금 대선 녹록치 않다. 서울에서도 많이 지고 뭐 네. 충청이라든지 이런 거를. 근데 지금 우리가 이기려면 2030 표를 끌어와야 된다 이거거든요. 이게 뭐냐? 윤석열 후보하고 네. 나하고 갈등이 기르지 마라. 2030 표는 내가 끌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선판을 예. 휴전 중이긴 하지만은 이제 네. 조심스럽게 매긴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 예. 가장 유력한 후보인 윤석열 후보 나가도 진다. 예, 예. 내가 2030표 끌어와야 이긴다. 예. 휴가 맞습니까 지금? 네. 운전 면허 뭐 이거 그 택시 운전 뭐 연수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굉장히 그 좀 이제 점잖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예, 경선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시한폭탄이 있는 상황이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지금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4명, 13명 중에 4명만 지금 등록을 했는데 네. 지금 참여 안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윤석열 캠프 측은. 안 한다고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예, 막 발언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4명 나머지 다 하고 만약에 4명 이외에 나머지 후보들 다 하고 윤석열 후보만 빠진다면 이것도 정면 도전에 이제 가까운 거죠. 그러면은. 그런 예. 일이 생기면은 진짜 이건 갈등이 정말 더 커지겠네요. 토론회 관련해서는 윤석열 캠프의 공식 입장은 네. 이제 당에서 어떤 토론회를 연다 안 연다 이런 그 어떤 가타부터 결정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입장을 낼 상황은 아니다라고 어제 그 이제 제가 통화했던 캠프 핵심 위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토론회로 왜 그렇게까지 좀 예민하게 구냐라고 네. 의문이 좀 들 수가 네, 궁금해요. 있어요. 근데 네. 그러니까 그 윤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이제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좀 보일 그 기회가 없었잖아요. 인터뷰나 뭐 이제 기자들 앞에서 잠깐 질문을 답하는 정도 수준이었는데 뭐 그거는 뭐 책 좀 읽고 참모들의 조언을 받으면 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토론회를 하게 되면 미천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윤 전 총장한테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예민하게 조심스럽게 지금 공방을 좀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궁금합니다. 그 특정 사안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선 주자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좀 오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광일 기자, 김준일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순간부터 다른 후보님들에 대해서 일체 네거티브적 언급조차 하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지만 다시 치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경쟁하는 사람들이 모든 의견이 똑같겠습니까? 그걸 모두 공방이라 하지 마시고요.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